2002년 9월 15일. 그날의 기억은 20년이 지난 지금도 내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다. 매일 밤 2시 47분이면 깨어나는 나. 그 정확한 시간은 내가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순간이었다. 의사들은 PTSD라고 진단했지만 나는 안다. 이것은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동시에 아직 끝나지 않은 악몽의 연장선이라는 것을. 본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재구성되었다. 2002년 월드컵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그해 여름, 나와 대학 동기 4명은 이태원의 한 언더그라운드 클럽을 찾았다. 그곳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반지하 공간이었다. 담배 연기와 땀 냄새, 그리고 알 수 없는 화학적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다. 사람들은 모두 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자신을 단순히 형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경외심을 담아 바라보고 있었다.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나요? 그가 내게 건넨 첫 마디였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마치 내 영혼 깊숙한 곳까지 깨트려 보는 듯했다. 술에 취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될 줄 모른 채. 그는 우리를 마포구의 한 다세대 주택으로 데려갔다. 겉보기엔 평범한 3층 건물이었지만 1층은 모든 창문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가고 싶을 때까지는 절대 나갈 수 없어요. 당시에는 단순한 수련회 같은 것인 줄 알았다. 그는 우리에게 휴대폰을 맡기라고 했다. 외부의 잡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순순히 휴대폰을 건넸다. 방에는 매트리스만 깔려 있었고 화장실은 1층에 하나뿐이었다. 식사는 하루에 2번, 밥과 된장국, 그리고 김치만 나왔다. 이틀째 밤, 그는 우리에게 명상을 가르쳤다. 잡념을 버리고 순수한 영혼이 되어야 합니다. 2일째 밤, 음식에 무언가가 섞여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어지러움과 함께 현실감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3일째 밤, 그가 본색을 드러냈다. 너희들은 선택받은 자들이다. 하지만 아직 정화되지 않았어. 더러운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채. 그의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자상한 형이 아니었다. 4일째 되는 날, 그는 우리를 지하실로 끌고 갔다. 지하실에는 이미 콘크리트가 반쯤 굳어있는 구덩이가 있었다. 이것이 너희들의 새로운 자궁이다. 여기서 다시 태어날 것이야. 그는 우리 중 한 명을 그 구덩이에 밀어넣었다. 12시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진정한 자아와 만나라. 콘크리트는 아직 완전히 굳지 않았지만 움직일 때마다 몸이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 친구는 6시간 만에 의식을 잃었다. 우리는 그를 빼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묻기만 했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해야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날 밤 내 친구 한 명이 죽었다. 질식사였다. 그는 시체를 보며 말했다. 축하해. 그는 이제 순수해졌어. 그 이후로 그의 광기는 더욱 심해졌다. 매일 밤 우리 중 한 명씩을 다른 방식으로 고문했다. 어떤 날은 24시간 동안 화장실을 못 가게 했고, 어떤 날은
서로를 때리게 강요했다. 서로를 사랑한다면서 왜 상대방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느냐? 우리는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와 한편인지, 누가 우리를 배신할지. 가장 끔찍했던 순간은 그가 칼을 내밀며 말했을 때였다. 너희 중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죽이면 나머지는 모두 살려주겠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떨었다. 그 순간 알았다. 우리는 이미 인간이 아니라 그의 실험용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12일째 되는 날 마침내 기회가 왔다. 그가 외출한 사이 우리는 지하실 창문에 철장을 벗겨냈다. 창문은 좁았지만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틈이라도 빠져나갈 수 있었다. 우리 중 3명이 탈출에 성공했다.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갔지만 경찰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은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고 나와 있네요. 우리가 신고한 지 3시간 만에 그 건물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증언은 단순한 공동 환각으로 처리되었다. 약물에 의한 집단 히스테리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2023년 어느 날 나는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을 보았다. 사회복지법인 새희망재단 이사장, 소외 계층을 위한 헌신적 봉사, 올해의 자원봉사자상 수상, 그 남자였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이름은 박현수. 현재 여러 자선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정치인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는 몰래 그의 재단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새희망재단은 겉으로는 청소년 상담과 보호를 담당하는 건전한 기관이었다. 하지만 재단의 보호시설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만나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다. 아이들이 가끔 이상한 얘기를 해요. 박 이사장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고 밤에 특별한 수업을 한다고? 나는 재단의 청소부로 잠입하기로 했다. 3층 건물의 재단에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이 보호받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그룹홈처럼 보였지만 밤이 되면 분위기가 달라졌다. 박현수는 아이들을 지하 강당으로 모았다. 여러분은 특별한 아이들입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버렸지만 아버지인 나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공허했다. 마치 20년 전 우리처럼. 그는 아이들에게 약물이 섞인 음료를 나누어 주며 정화의식이라고 불렀다. 나는 그 순간을 촬영했다. 하지만 박현수는 내 존재를 알아차렸다. 20년 만이군요. 아직도 그때 일을 잊지 못하셨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침착했다. 당신은 살아남았지만 결국 내게 돌아왔어요. 이것이 운명이에요. 나는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다시 경찰서로 향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상황은 달랐다. 박현수는 이미 경찰서에 연락을 취한 상태였다. 그분은 20년 전부터 정신적 문제를 앓고 있는 환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나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내가 당했던 일을 그 아이들이 똑같이 당하면 안 되기 때문이다. 나는 언론사에 제보했고 몇몇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박현수의 사회적 영향력 앞에서 모두 입을 다물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그 장소를 없애버리는 것뿐이었다. 나는 재단 건물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박현수가 먼저 움직였다. 2024년 3월 17일 새희망 재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원인 불명의 화재로 건물 전체가 소실되었고 20명의 청소년이 실종되었다. 박현수도 그날 밤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나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언론은 이 사건을 정신 이상자의 방화 사건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박현수는 여전히 살아있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실종된 20명의 아이들은 어딘가에서 새로운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2024년 현재 나는 여전히 그를 추적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비슷한 청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희망의 집이라는 새로운 보호시설이 생겼고 그곳의 원장은 박진수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알았다. 같은 놈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곳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혹시 주변에서 갑자기 사라진 청소년이나 의심스러운 보호시설을 알고 있다면 제보해 주기 바란다. 그 악마는 지금도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